자, 저 이제 법인세법 수업하도록 합시다. 제 4편이고요. 부가가치세법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으면 좋겠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는 뭐 법인세법이 한 15문제, 16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그 중에 반은 이론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론이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계산의 메모리 되게 됩니다. 그러면 똑바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러면 법인세법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혹시 그러면은 우리가 늘 해왔던 것처럼 국세 기본법이 없어 해왔던 것처럼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총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과세 요건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세 절차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 개가 개별세법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뭐다? 그치? 이 법인세법의 규정도 뭐다? 개별세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상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자, 법인의 소득을 과세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법인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상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가? 법인의 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개인 소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납세물을 이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법 공부를 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법인세법도 부가세법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죠? 자, 그죠? 항상 목차를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객관식 세법 수업을 들었고, 또 올해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서 2차 시험을 본 제자가 한 명이 있어요. 물론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면한 친구는 아닌데 세법 공부를 이제 하다가 궁금해서 제가 이수천닷컴을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이제 객관식 세법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세법은 목표가 한 65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올해 80점이 넘었어요. 회계사 시험에서. 그래서 1차를 합격을 했죠. 그때 이제 그 친구의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론 문제를 여러분이 90% 이상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80점도 맞을 수 있고 75점도 맞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산에 헤매다가 그치? 기본적인 권력도 모르고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도 그런 물음을 했었죠. 너는 법인세법의 목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공부를 하냐, 그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뭐 중간에 뭐 하다가요, 총칙 뭐 하다가 접대비 또 기부금, 그치? 뭐 이렇게 지급이자 뭐 이렇게 목차를 잡더라고. 그래서 제가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송금 또는 송금 불산임에서 일부의 내용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법인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소득이 뭔지도 모르고 소득은 어떻게 구분나는지도 모르고 법인세법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잘못은 아니고 제가 늘상 말하는 거예요. 세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의 잘못이 굉장히 커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잘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균형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세무사 시험의 경우는 법인세법이 차지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10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공부를 한 60%해요. 근데 그래놓고도 꽈락 걱정을 해요. 이건 거의 뭐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건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 성격이 다르고요. 훨씬 이론 중심인 내용이 세무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공부하는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럼 법인세법도 항상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게 되면 걔를 통칙이다 또는 총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그죠? 여기에서 뭐다? 법인이 무엇이다? 또 가장 중요한 용어의 정의를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법인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또 과세상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에 따라서 법인세는 뭐뭐로 나눠지는가, 또 납세문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죠? 또 항상 총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과세 요건을 기본적으로 개관을 해야 될 것이고요. 납세지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또 법인세는 당연히 개별세법에서, 그죠? 자, 뭐가 됩니까? 기간과세 국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죠? 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통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 또 그죠? 법인과 과세상 소득의 구분, 오케이, 그죠? 그 부분들을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용어의 정의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돼? 그죠? 법인을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니까요. 소득도 다시 한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죠? 법인세 납세 의무의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할 내용이 있다면 뭐 사업연도, 그죠? 자, 사업연도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납세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통칙에서 해야 될 내용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부분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될 거고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도 정리를 좀 아울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에 갔더니 뭐가 나오나요? 자, 세무조정과, 그죠?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도 이제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이 세무조정을 뭐 신처럼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세무조정은, 그죠? 자, 뭘 하게 돼요? 법인세법의 기본 규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법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입금 총액에서 성금 총액을 차감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법인세법의 직접법에 따른 뭐다? 그지? 소득금액 계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어디서만 나오게 될까요? 그죠? 간접법에 따라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세무조정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또 간접법과 다른 직접법에는 어떠한 논리적 근거가 숨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간접법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그지? 뭐를, 그지? 소득금액 계산의 방법을 세무조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그때 세무조정 사항으로 인해서 소득의 귀속자를 추적해가는 과정을 소득처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강사들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평가를 뒤로 빼놓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이 세무조정 사항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 얼개를 좀 잡았다면요, 나중에 입금이나 입금불산 또는 송금이나 송금불산입은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가 헛뿌리고 한 흔적들이라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뒤에서 그치, 조문의 편제에 따라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논리적 체계가 전혀 법인세법에 만들어지지 않는가, 그런 부분은 맹점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장에서 우리가 정리할 게 뭐 있다? 손익의 귀속 시기와 그치,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갈 겁니다. 자, 저는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꼽으라 그러면 손익귀속 시기와 자산부채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는 법인세법에서 손익인식 기준으로 뭐를 채택하고 있나? 그죠?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산부채 평가의 기준으로 뭐를 채택하고 있나? 취득원가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무슨 빠가사리도 아니고, 그치? 공부하는 게 허위가 없어. 그치? 분계부터 먼저 하고 공부해. 자, 분계를 하고 공부하는가? 그거는 회계야, 회계. 오케이? 절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뭘로? 그죠? 손익인식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거. 그죠?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것보다, 자, 권리와 의무라는 걸, 그지? 어떠한, 그지? 사상이 발생을 해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 간의 뭐와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때를 뭘로 보겠다? 손익귀속 시기로 보겠다. 그러한 개념도 모르면서 세법을 공부하고 있다고. 특히나 법인세법을. 굉장히 잘못된 것이야. 그런 부분을 반드시 시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자산부채 평가 원칙으로 기업회계는 뭘 쓰고 있나? 그냥 공정가치 기준을 쓰고 있을 것이야. 우리 법인세법은 오로지 취득원가주의라는 겁니다. 그치? 오로지 취득원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들을 여러분이, 그죠? 반드시 기억을 한 다음에, 자, 얘네들이 헛뿌리고 한 흔적들이 뭐가 될까? 입금이 되고, 그죠? 손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얘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자산부채 평가 기준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법인세법에서 자산부채 평가를 하게 될 때 질문 한번 드리죠. 자산부채 평가를 하게 될 때, 자, 그죠? 시장 가치로, 그죠? 평가는 시가평가 인정된다? 안 된다는가? 그죠? 물론 예외는 있지. 그지? 어디? 보호모법, 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평가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지? 그때는 인정을 하겠지만, 이 취득원가주의를 대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걸 절대, 그지? 잊어서는 안 돼. 또 하나,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 그지? 또는 주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 뭐, 저가평가된다? 안 된다는 것이야. 다만 예외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결산종을 전제로 그 평가 손실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라고 하셔야 돼. 이런 개념적인 프레임도 없이 공부를 하고 있어. 책이나 막 왔다 갔다 하고 강사들 보면.
그지? 거의, 그지? 그죠? 그 장애 수준이에요. 그런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이렇게 흩뿌리고 한 흔적들이 뭐가 될까요? 그죠? 흔적들이 입금 또는 송금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입금하고, 그죠? 또 입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거고요. 자, 5장에서 뭘 정리할까요? 손금하고, 그죠? 또 손금 불산입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죠? 3장서부터 5장까지는 이렇게 흩뿌리고 한 흔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야 그치 여러분 논리적 공부를 할 수 있어. 그래서 손익귀속 시효와 자산부채 평가 또 입금 또는 입금불산임 또 송금 또는 송금불산임 논리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6장 가면 뭘 볼까요? 그죠?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통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한다? 부당계산의 부인규정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당계산 부인규정이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적용 요건이 필요할 것이야. 항상 뭐야? 그죠? 이 취득원가라는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 시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시가를 가지고 뭘 했어야 되는데 취득을 했어야 되는데 고가 매입했다는가 저가로 양도를 했다는가 근데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었다는가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야. 그럼 뭐 하겠다.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 계산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이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겠다. 얘를 부당계산 부인규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논리적 프레임도 없이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뭘 볼까요? 우리는 각 사무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그죠? 자, 뭐를 살펴보면 될까요? 그죠?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납부세액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세법의 일반적 그죠? 납세 절차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자, 2장서부터 어디까지는 그죠? 저희가 지금 배우시는 그죠? 이 납세 절차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야. 자, 보시면 이쪽 내용은요. 기본적으로 그죠? 자, 영리내국법인의 각사면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한 그죠? 부분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이 영리내국법인이 대상이 될 것이고, 그죠? 자, 걔네들에 대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만 그죠? 정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런데 자, 봅시다. 이 영리내국법인의 계속적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각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만 존재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도 뭐가 존재할까? 자, 통칙에서 배우겠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또 그죠? 외국법인의 법인세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자. 거예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 밖에 그죠? 자, 법인세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어디하고 빗대서 일자하고 빗대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을 여러분이 다루고 가야 될 것이고, 그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자,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문제를 다루고 가야 될 것이고, 그죠? 법인의 법인세 문제를 그죠? 다루고 가야 될 것이고, 외국법인의 법인세 문제를 다루고 가야 될 것이고, 그죠? 또 뭐를 다뤄야 될까요? 자, 연결납세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목차도 없이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야.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 영리내국법인의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분만 시험이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쪽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아울러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그죠? 자, 합병 또는 분할에 대한, 그죠? 자, 분할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을 별도로 쪼개서, 그죠? 정리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 이쪽에 어느 부분도 빠뜨리지 않고 출제가 되지만요.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법인세법의 제 개인적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를 꼽으라면 무조건 손익귀속 시효와 자산부채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무조정 문제는 전부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그죠? 출제를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규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손익인식 기준으로 권리임 확정지를 채택하고 있고, 그죠? 자산부채 평가 기준으로
기준으로 취득국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되고, 이 영리내국법인의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더불어, 그죠? 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외국법인의 법인세, 또 연결납세제도까지 골고루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여러분이 법인세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법인이 뭔지도 모르고 법인세를 공부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세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민법이나 상법이나 또 행정법이나 또 최소한의 회계적 지식, 최소한이야. 많을 필요 없어. 회계 원리, 그치? 그냥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입금이 뭐고 송금이 뭐고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뭐고 이 정도만 하면 끝나는 것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회계 처리하면서 세무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의 빠가들이야.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정도 법인세 목차 정도는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어디가 잘못되고 또 어디가 잘 됐고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을 여러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1장 통칙으로 갈게요. 물론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물론 여기 가면 뭐 접대비도 있고, 그죠? 기부금도 있고, 지급이자 송금물산입도 있고, 충당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계적 계산은 세무에게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세무에게도 강사들 수업을 듣는 것보다는, 그지? 회계사, 세무사 기출문제 10년치 뽑아서 반복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업을 좀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제 1장으로 가죠. 법인세법 통칙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면, 그죠? 저희는 어디 제 1절에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게 제 1절에 뭐가 될까요? 총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총설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건 뭐가 있을까? 법인세가 무엇인지, 또, 그죠? 자, 용어는 어떻게 정의가 돼야 될 것인지 이 세 개를 좀 정리하는 겁니다. 그럼 자, 첫 번째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법인세 도대체 뭡니까? 그지? 자, 멋지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죠? 법인의, 그죠? 소득을, 그죠? 자, 뭘로 해서 과세 대상으로, 그죠? 하여, 그죠? 하여 뭐하는, 그지? 부과하는. 자, 뭐가 됩니까? 국세를 뭐라고 얘기한다? 법인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두 개가 뚝 쪼개졌네요. 하나는 뭐 법인의 소득, 두 번째는 뭐 국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다시 쪼개면 뭐 하나가 법인이고 하나는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소득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 되는데 그죠? 소득에 대한 귀속이 법인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뭐라고 얘기하나? 법인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야. 선언적으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뭔가를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 법인은 어떻게 쪼개질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쪼개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존재합니다. 걔가 뭘까? 용어의 정의라는 거예요. 세법은 그 법률 자체가 처음으로 신혜들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민법이든 상법이든 또 행정법이든 또 관련 법률의 규정에서 따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뭘 하고 가야냐? 용어를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죠? 내국법인하고, 그죠? 자, 이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지 법인 가서 법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죠? 계산하고 쳐자빠했어. 그런 게 무슨 공부야? 그건 아니야. 그지?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은, 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상법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상법에서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준거 기준을 어느 나라 상법에 따라 설립되는가, 그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자, 법인은 뭐가 됩니까? 소득을 창출하는 단위가 될 거예요. 그럼 이 법인 자체가, 그지? 자, 봅시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지? 즉 설립준거법주의라는 상법의 입장을 쓰게 되면 문제가 뭐가 생겨요? 자, 미국에 태어났어요. 근데 영업활동은 국내에 왔어요. 그지? 그때 문제가 생기지? 그지? 당연히 영업을 위한 모든 기초는 우리나라에 시공을 했는데 우리나라 법인세 납세율을 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과세할 수 없다면, 그죠? 그 장소만 제공한 것이고, 그죠? 그 나라의 과세권은, 그죠? 전혀 가질 수 없다면 이거는 너무 형평에 맞지 않은 걸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 자, 법인세나 또는 소득세, 이런 소득제세를 볼 때는 이 말을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그치? 소득세와 관련된 세법을 소득제세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소득제세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 그치? 자, 과세권과 관련된 과세권에 대한, 그죠? 조정 문제가 생겨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쓰게 됩니다. 자, 뭐 한다, 그치? 자,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곳에서 1차적으로 뭐 한다? 과세한다. 오케이? 그걸 원천지급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또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곳에서 과세하지 않고, 그치? 자, 태어난 곳에서 과세한다. 걔를 뭐다? 거주지급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원천지급과세 원칙과 거주지급과세 원칙 중에 당연히 뭐가 됩니까? 얘가 원칙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거주지급과세는 뭘 할 뿐이라는가? 그치? 정산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이 원천지급에서 뭐가 됐던 과세가 1차적으로 됐던, 그치? 소득에 대해서 여기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2차적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이거를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주지급에 와서 뭐랄까요? 그죠? 자, 1차적으로 원천지급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여기서 정산하는 과정에 뭐를 통해서, 그죠?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그지? 외국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죠?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치? 자, 손금 산입 방법이나, 그치? 산입 방법이나 또는, 그죠? 세액공제 방법으로, 그죠? 세액공제 방법으로 뭘 한다는가? 그죠? 이중과세를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법인세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원천지급과세 원칙을 법인세법의 대원칙으로 작동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각 국가 간의 과세권의 조정에 있어서도 뭐한다? 대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각 국가 간 과세권의 조정에 있어도 원천지급과세 원칙이 원빠따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투빠따가 뭐라는가? 거주지구에서 와서 정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지구에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는 뭐, 그죠? 당연히 외국 납부 세액공제나 송금산입 방법을 통해서 조정을 해준다는 것이야. 그 말의 결론은 뭐가 됩니까? 자, 모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법인세법은 뭐를 채택하고 있다? 원천지급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원천지급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선생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삼는 걸 원천지급과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그치, 1차 과세가 이루어진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쪼갤 때도 이렇게 쪼개는 것이에요. 자, 뭐다? 그치? 영업활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영업활동이 이루어진 장소를 상법에서는 본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거를 법인세법에서 변형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외국에 있다면 뭐 한다? 외국법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야 될 첫 번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진다? 본점이나, 그죠? 또는 주사무소, 또는, 그죠? 뭐가 됩니까? 사업에, 그죠? 자, 뭐를 실질적, 그죠? 장소를 기준으로 뭐 한다는 것이야?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어디에 있다면, 그죠? 자, 국내에 있다면 얘네들은 당연히 내국법인이 되는 것이고요. 국내에 있질 않고, 그죠? 자, 국외에 있다면 얘네들은 뭐가 됩니까? 외국법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구분 기준을 여러분이 꼭 안고 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뭐를 따르지 않는다? 설립준거법주의를 따르지 않고요.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장소, 영업 단위를 중심으로, 그죠? 자,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그죠? 우리가 구별해야 될 또 하나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영리 내국법인과, 그죠? 이 부분 지우겠습니다. 자,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구분을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법인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야. 그럼, 자, 두 번째 갑시다. 자, 내국법인은 다시 뭐뭐로 나눌 수 있을까? 그죠?
자, 내국법인은 다시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 영리 내국법인이 존재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존재할까? 비영리 내국법인이 존재할 겁니다. 그럼 영리 내국법인은 통상 상법상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비영리 내국법인을 정의를 하게 되면 그죠? 자,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내국법인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치? 내국법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비영리 내국법인은 어떻게 정할까요? 자, 민법, 그죠? 자, 32조에 따라서, 그죠? 32조에 따라 뭐 설립된 법인을 뭐라고 한다? 그치? 자, 비영리 내국법인이다. 그죠? 설립된 법인이다. 그죠? 자,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그죠?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죠? 사립학교법 등, 그죠? 자, 뭐에 따라서? 특별법에 따라서, 그죠? 자, 뭐가 된 설립된 법인을 비영리 내국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되겠죠? 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그치? 자, 뭐,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그죠? 보는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급하겠다? 당연히 뭘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취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여러분이 잡고 가셔야 됩니다. 조금 더 간다면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얘네들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게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과세상소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자, 열거된 소득에, 수익사업으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그죠? 납세 의무를 지게 되는데 걔네들은 거의 한도가 없어요. 이자든 배당이든 신주인수권 양도든 주식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든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는가? 그치? 법인세 납세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별할 것마다 다시 한번 그죠? 다시 내국법인을 구별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용어 정의가 돼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용어를 정의해야 될 게 외국법인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외국법인에 대한 구분은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외국법인도 다시 뭐로 나눌 수 있다? 영리와 그치? 또 비영리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리 외국법인은 그치? 자, 누가 존재할까요? 본점이나 주상부 사업의 실질적 장소를 국내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외에 두고 있지만 그렇죠? 자, 영리 목적이 있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영리 외국법인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외국의 정부나 그렇죠? 외국의 지자체 등은 뭐가 된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된다는 사실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뭐가 되지 않는다? 비과세 법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과세 법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점에서 먼저 이것들을 여러분이 또 하나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죠? 자, 뭐는 정부나 그죠? 자, 어디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자, 얘네들은 법인세법상 비과세 법인이 되는 점에서 그죠? 이 둘을 반드시 그지? CF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용어의 정의로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럼 법인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법인들을 어떻게 구별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말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별한다. 두 번째, 내국법인 다시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을 구별한다. 또 그죠? 외국법인은 영리 외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을 구별한다. 근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죠? 당연히 그죠? 자, 외국의 정부 지자체마다 비영리 외국법인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비과세 법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자체는 비과세 법인이라는 사실도 머릿속에 꼭꼭꼭 넣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정리가 되어 있나요? 사업연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사업연도 멋지게 정리합시다.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법인세는 기간 단위 국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가 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그치? 과세기간 종료한 때가 될 것이야. 납세의무 확정 시기는 언제가 돼? 신고 납세의무 시기니까 신고하는 때가 될 겁니다. 그때 그죠? 언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가를 따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를 정하기 위해서 과세수를 그죠? 계산하는 하나의 단위를 설정하게 되는데 걔는 뭐라고 했나요? 사업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자, 뭐 하는 것이다? 과세소득을 그죠? 산정하는 그죠? 자, 뭐를 그죠? 기간 단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사업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먼저 그지?
멋지게 정의를 한다면, 그지? 법령의 규정이 있다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고요. 또 법령의 규정이 없다면 정관에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고, 그죠? 또 그죠?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없다면 신고한 사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한 사면으로 없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뭘로? 사면으로 본다. 오케이? 그래서 그죠? 자, 이렇게 쓰는 개념이 뭐하고 달라요? 소득세법이나 부가세법과 다릅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이 사업연도란 개념을 쓰지 않고 과세기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소득세법도 과세기간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근데 법인세법에서 이렇게 사업연도를 정하는 것, 이 부분이 어떻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이 있다면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고요. 없다면 신고한 사업연도를 하는 것이고, 먼저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그죠? 자, 조금 이따 할 거지만 법령이나 정관의 정함이 있다면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죠? 순차적으로요. 없다면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죠? 자, 신고도 없다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본다. 이게 기본적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면서 법인세법을 공부를 해야지 그냥 이것만 차고 있어. 그치? 그러면서 세법 한다 그래. 무슨 세법이야? 그게 회계학이지. 어? 세무조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업회계 단기순이익을 가지고 가산조정, 차감조정하는 거예요. 그럼 입금사입, 송금불사입, 또 송금사입, 입금불사입에서 각선 소득금액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무조건적으로 법인세법의 기준을 가지고 끌어오는 오류수정이야. 오류수정. 오케이? 응?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이 깨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연결법인. 자, 멋지게 정의하면 되겠죠?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영리내국법인. 내국법인을 말한다. 그죠? 통상은 영리내국법인이에요. 연결집단이란 연결납세에도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들 을 말한다. 오케이? 그죠? 또 연결모법인은 뭐다? 그지? 그죠? 법인의 발행주총수의 100%를 가지고 있는, 그지?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은 뭐가 돼? 그지? 연결모법인에 의해서 완전 지배당하고 있는 법인, 즉 100% 그죠? 지분을, 그죠? 자, 연결모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의 상대방 법인을 연결자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또 연결사면들은 그죠? 연결 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하나의 회계기간을 말한다, 또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두 번째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할 수 없어요. 세무사 시험 여기가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 정의 잘 제가 해놓은 것들을 정리를 꼭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어디 가면 될까요? 보도록 합시다. 법인의, 그죠?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을 가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합시다. 그치? 여기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그지?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하고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과세상소득의 종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있다가 어차피 과세상과 납세 의무 쪽에서 정리를 좀 하면 되니까요. 그 부분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 좀 정리를 할게요. 세 번째 정리할 부분 한번 갑시다. 자, 그죠? 세 번째 정리할 부분이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에 대한 부분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내년에 책을 썼으면, 그지? 과세 요건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수업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법인세법에, 그지? 과세 요건에 대해서 가려고 하면 너무 기나? 그지? 너무 길 수 있겠네. 그냥 과세 대상 정도 정리를 할게요. 자, 법인세, 그죠? 자, 뭐가 있습니까? 과세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그지? 자, 쪼개는 거예요. 뭐, 법인의, 그죠? 자, 법인의 뭐가 됩니까? 소득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해야 될까? 법인을 쪼개야 되겠지?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 소득을 쪼개야 될 거예요. 이 법인의 소득이 뭐가 됩니까?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그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좀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론적 근거가, 그죠?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그죠? 자,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하시죠. 자, 이론적, 그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 걔를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진 않고요. 포괄주의 과세 방식, 열거한 게 아니라, 그지? 열거한 것을, 그지? 열거한 거, 뭐 법인의 소득이 아닌 걸, 그지? 열거하고 나머지는 전부 과세 상소득으로 포착하는 방법, 걔를 뭐라고 해야 한다? 포괄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법인세법에서는 이 법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그죠? 방법으로 뭐를, 이론적 근거 또는 방법으로, 그죠? 이 포괄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얘가 뭐가 될까요? 순자산 증가세에 따라서 뭘 하게 됩니까? 입금이나 송금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금의 정의는 어떻게 돼? 순자산 증가 그래서 자본 출자의 납입도 그죠? 입금 불산입으로 정한 걸 제외한 것을 말한다. 그지? 자, 송금은 어떻게 돼? 순자산 감소 그래서 자본 출자의 환급, 잉여금 처분을 선비로 계산한 금액, 송금 불산입 항목으로 정한 걸 제외한 것으로서 그지? 사업 관련성, 즉 업무 관련성이 있고 또 그죠? 수익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는가. 그러한 방법을 뭐다? 순자산 증가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원칙입니다. 순자산 증가설을 뭘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죠? 일부 그죠? 자, 비영리 내국법이란가 외국법이란가 얘네들에 대해서는 뭐 한다? 그죠? 소득 원천설에 따라서 포착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비영리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라든가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외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그지? 자, 뭐에 대해서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죠? 기본적으로 뭐를 그죠? 자, 소득 원천설을 따라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인의 그죠? 법인세 과세 예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된다.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세세한 구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하는 게 뭐다? 저희가 해야 될 총설의 내용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어디 갈까? 제2절에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 조정으로 가서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법인의 소득과 그죠? 자,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그죠? 여러분하고 그죠? 조정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게 뭘까요? 이 법인이라는 개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국가가 만들어 놓은 추상적 실체가 됩니다. 근데 그 법인을 이루고 있는 그지? 자, 궁극적 주인은 사원 또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들이 뭐한가? 이 법인이라는 단위에 출자를 해서 그지? 자, 그걸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지? 그렇다면 이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그지? 기본적으로 법인은 뭘 해야 돼? 이 출자자의 돈을 가지고 전부 영업활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과세가 1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얼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법인이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이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도 나눌 수 있고 채권자와 주주로 나눌 수가 있지만요. 논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치? 나눠봅시다. 그죠? 또 이자를 주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사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출자자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인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죠? 출자한 돈을 가지고 뭘 하게 됩니까? 현금을 만든 다음에 그죠? 영업을 위한 영업 자산 등을 구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가봅시다. 그치? 장애인 재무상태표에서 그치? 흩뿌리 간 흔적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뭐가 되고 법인세법에서는 얘네들을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손익계산서, 법인세법이 손익계산서예요. 원래는 뭐 입금이 됩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뭘 하게 돼요? 송금이 됩니다. 그럼 자, 각사하면도 소득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소득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가 없다고 친다면, 그죠? 각사하면 소득금액에서 3개를 빼게 됩니다. 이월결손금, 그죠? 자, 더 빼봅시다. 자, 뭐를? 비과세 소득, 그죠? 자, 비과세 소득, 또, 그죠?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됩니다. 소득공제를 차감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과세표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그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뭘 하게 돼요? 그죠? 과세를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과세표준에 뭘 한다? 세율을 곱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산출세액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치?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이 산출세액은 뭐가 됩니까? 그치? 나머지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얘네들은 납부할 법인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법인세는 손익계산서 체계 내에서 보세요. 각 사무 소득 금액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죠? 갭의 손익계산서로 한번 전환을 시킨다면 그죠? 자, 갭의 IS로 전환을 시킨다면요. 그죠? 자, 수익이 될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비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올까? 자, 이익이 나올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 그죠? 자, 여기에서 나온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만큼의 뭐를 내야 됩니까? 법인세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갭상 손익계산서에서 뭐를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가지고 뭘 하게 돼요? 이렇게 이월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법인세법에 있는 규정이 규정상 또는 법인의 기본적인 법리상 여기에 있는 이월 이익경험은 뭐가 될까?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재원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그죠? 자, 아무런 조정사항이 없다면 이렇게 법인세를 내서 빼고 나서 그죠? 남는 세후 이익을 가지고 뭘 해야 돼요? 자, 미처분 이익영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세후 이익을 미처분 이익영업으로 전환을 시키게 된다면 이 미처분 이익영업을 가지고 뭘 할 때? 자, 배당을 할 때 천천히 보세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그죠? 자, 이 세후 이익을 가지고 뭘 합니까? 이 미처분 이익영업을 재원으로 뭘 하게 될까요? 그죠? 자, 배당을 하게 된다면 봅시다. 다시 배당을 하게 될 때 이렇게 배당소득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배당소득을 뭐 할 때 지급 시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될 겁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1차적으로 뭐가 됐고 법인세가 과세가 됐고 여기서 1차적으로 법인세가 과세가 됐고 그죠? 자,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다시 여기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뭐 또 다시 과세가 되는가? 소득세도 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 첫 번째 일중과세. 오케이? 자, 또 한 번 과세. 이중과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그죠? 자, 이 과정에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야. 항상 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게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이 똑같이 본다면 법인의 소득은 순소득이 뭐가 되는가? 이 법인세를 내고 난 후에 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말하게 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득세가 다시 한번 과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때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과연 뭐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먼저 정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첫 번째, 소득의 지급 단계에서 뭘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과세 문제 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죠? 조정 방법으로는 그죠? 자,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단계에서 지급 단계, 그죠? 자,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그죠? 지급하는 법인 단계에서, 그죠? 조정 방법이 하나 존재할 것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수령 단계에서, 그죠? 자,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존재할 겁니다. 이 방법이 사실상 끝이에요. 그럼, 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이 법인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 그죠? 거기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그 부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뭐 있을까요? 첫 번째, 그치? 자, 이미 나왔네. 법인세법의 소득공제제도, 그죠? 자, 멋집니다. 법인세법의 소득공제는 거의, 그치? 유명무실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기능을 하는 게 이겁니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지급단계 조정 방법이에요. 뭐 있나요? 자, 법인이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에요. 유동화 전문회사 등인 법인이에요. 그 법인이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합니다. 그럼 전액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 조정을 해줘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급단계 조정 방법 하나가 됩니다. 자, 뭐 있다? 첫 번째,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뭐가 있다? 소득공제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하나의 조정 방법입니다. 또 하나, 지급단계 조정하는 방법으로
멋진 제도가 존재합니다. 뭐 있나요? 법인 중에 한명회사나 합자회사, 상법상, 또 일부 유한책임회사, 또 그죠? 회계법인, 또 세무법인, 또 법무법인 이런 데 등의 경우에는 그죠? 인적 결속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때 뭘 하겠다는 것이야. 오케이?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요. 그죠? 동업자 단계에서 과세를 함으로써 그지? 지급 단계에서 이미 뭐 하자는가? 법인세를 과세하지 말자는 겁니다. 응? 자, 그게 뭐가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두 개의 조정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안고 가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법인세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급단계 조정 방법으로는 그죠? 자, 법인 상태에서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럼 법인 지급단계 조정 방법으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이제 배당 가능 이제 90% 이상을 배당하라는 경우에는 뭐 하겠다. 그지? 전액 소득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동업기업 과세특례, 즉 조세특례 제한법에 그죠? 그죠? 한명회사, 또 합자회사, 일부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그지? 자, 유한회사는 대상이 아니고요. 또 회계법인 등 그죠?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기업의 경우에 그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그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가? 민법상 조합이라든가 상법상 조합이라든가 한명회사라든가 합자회사라든가 일부 유한책임회사 등의 경우에 그때는 뭐 그죠?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지? 이 단계에서 과세가 안 돼 버리는 방법이 뭐가 되나? 지급 단계 조정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안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가 뭐가 있다. 오케이? 지급 단계 조정 방법이 하나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렇지 않고요. 그죠? 자, 어디에서 이렇게 수령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뭐라고 하겠나? 수령 단계 조정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이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수령 단계 조정 방법으로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의 규정을 두고 있죠. 자, 혹시 법인세법의 규정으로는 뭐가 있나요? 자, 그죠? 법인세법의 규정으로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그죠? 입금 불산입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을 볼 때도 3개월 이런 것만 외울 게 아니라 얘는 뭐구나. 수령 단계 그죠? 조정 방법이구나. 그 말은 뭐예요? 당연히 이 법인이 뭘 하게 될까요?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을 가지고 법인에 대해서 뭘 하게 됩니까? 그죠? 배당금을 지급 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죠? 자, 뭘 하게 돼? 두 번의 과세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뭐 하겠다? 이중과세를 이 수령 단계에서 조정하는데 법인주주 단계에서 수령하는, 그죠? 조정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얘는 뭐다? 법인주주 단계 조정 방법이다. 그죠? 단계 뭐 하는 방법이다? 조정 방법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소득세법에, 그죠? 이거는 법인세법 규정이 되는 거고, 소득세법에 뭐가 있나요? 그로스업, 그죠? 그로스업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배당 가산액을 더해서 소득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뭐라는가? 배당 세액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걔를 소득세법의 그로스업 제도다 또는 배당 가산액 제도다. 오케이? 배당 가산한 다음에 배당 세액공제를 통해서 조정해주는 방법이다. 이 두 개가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크게 본다면 그죠? 자, 이거는 법인주주 단계 조정 방법, 얘는 그죠? 자, 개인 주주 단계 조정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을 여러분이 안고 가시라는 거. 그래야, 그지? 여러분이, 그지? 자, 뭔가 법인의 소득과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태생적으로 이 법인이라는 거, 그치? 자, 국가가 이 관리 사무의 편의를 위해서 추상적 실체의 단위를 준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과세가 되고 또 과세된 소득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되면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그때는 원천 징수를 통해서 소득세나 또는 법인세를 차감하고, 그죠?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죠? 이 지급 단계 조정하는 방법이 하나 존재하는데 그게 뭐가 있다?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그죠? 자, 소득공제 제한법에, 그죠? 뭐가 존재한다? 그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제도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수령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는 그죠? 자, 개인 주주 단계 조정 방법이 존재를 할 거고요. 또 법인 주주 단계 조정 방법이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법인 주주 단계에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뭐가 존재한다? 그죠? 수입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 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 소득세법 그로스업 제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의 소득은 선언적으로 그죠? 무조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오케이? 항상 어떤 문제를 이 이중과세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다면 이중과세 조정이에요. 아까 외국 납부한 법인세에 대해서도 뭐 항상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다. 그때는 원천이익과 거주이익의 개념 구별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반드시 꼭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적 구조가 여러분이 만들어져야, 그지? 자,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지? 법인세법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 숫자 가지고 공부하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그지?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어 정의까지 다 했으니까요. 그죠? 이제는 어디, 그지? 자, 법인, 그지?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인데, 그지? 법인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또 내국법인도 영리 내국법인, 또 비영리 내국법인, 외국법인도 영리 외국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그죠? 당연히 그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이 하고 가야 될 것마다 법인의, 그지?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의 구분과 소득의 구분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죠?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출제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세무사 공부하는 분들은 저희 수업을 정교하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법학을 할 수 있어요. 기존의 회계학원 강사들 수업을 들어가지고는 전혀 세법학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은 70%가 이론 문제니까 저희 수업이 100% 맞습니다. 제 말씀 꼭 듣고 수업을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3장에, 그죠? 제3장에 과세상과 납세으로 가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죠? 자, 법인세에 있어서 과세상과, 그죠? 납세 의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때도 여러분하고 먼저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법인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수도 없는 물음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진짜 공부입니다. 법인세는 뭘까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법인의 소득을, 그지? 뭘로? 과세상으로 해서 부과하는 국세를 말한다. 그러면 법인세는 뭐다? 자, 멋지게 정리합시다. 법인의 소득을, 그죠? 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죠? 자, 부과하는 뭐를 말합니까? 국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법학을 공부할 때는 항상 이런 것들을 파고 들어가는가? 첫 번째, 그럼 법인은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죠? 자, 구분을 여러분이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소득은, 그치? 꼭 사업소득만 있을 것인가? 오케이? 즉, 영업활동이라는 소득만 있을 것인가? 이 소득의 구분도 아울러 해야 될 겁니다. 그치? 자, 이거를 뭘로? 별개로 해야 한다는 거야, 별개로. 응? 그러기 위해서, 그치? 우리가 따지고 가야 될 개념 하나가 있단 말이야. 과세상과 납세에 대한 내용이야. 그럼 과세상은 뭐야? 소득이야. 납세의무자는 누구야? 법인이야. 같이 붙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지?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멋지게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예요. 저는 한 번에 정리하지만 여러분은 교재를 읽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오탈자가 있다면 지적해 주세요. 그치? 왜냐하면 사람이 타자를 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꼭 정리를 하고 갑니다. 자, 법인세, 과세상과 납세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1단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 법인을 구분하자는 겁니다. 그치? 자, 1단계에서 뭘 하자는가? 이 법인을 먼저 구별하자는 것이야. 그리고 2단계에서 뭐 하자는가? 소득을 구별하자는 것이야. 그치? 그리고 3단계에서는 뭐 하자는가? 이 둘을 연결을 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럼 1단계, 2단계, 3단계 논리적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러분이 이 과세상과 납세 의무에 대한 부분이 끝날 겁니다. 그럼 먼저 뭐를 구분해야 될까? 법인을 좀 구분하자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전에 용어정에서도 법인을 구분을 했던 것이에요.
그럼 법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1단계에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구분의 증거가 어떻게 된다? 그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이 되는 것이고, 즉 원천지국과세는 치게 되겠지. 그렇지 않고 혹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해외에 있다면 뭐가 됩니까? 외국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때도 구별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뭐가 됩니까? 이 프로세스는 옆으로 가져올 거예요. 1단계에서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외국법인과, 그치? 자, 외국법인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법인의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더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건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1차 구분부터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구분은 어떻게 한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한다. 했나요? 그리고 내국법인은 다시 두 개로 구분한다. 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구별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조금 더 간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겠네. 그럼 그지? 자, 체크한다. 뭐 우리나라에, 그죠? 자, 어디와 정부와 이미 했던 거예요. 자, 지자체는, 그지? 자, 어디에 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자, 외국법인도 다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영리 또 비영리로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색깔을 넣은다면, 혹시 자, 외국의 어디와 정부와, 그죠? 자, 지자체 등도, 그죠? 자, 구별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가지고 소득을 쪼개는 거예요. 그지? 자, 이게 뭐가 됩니까? 법인의 과세상과 납세 의무에 대한, 그죠?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잘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자, 우리 법인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따져야 됩니다. 그럼 왼쪽 셀은 뭐가 될까요? 자, 이쪽은 법인의 구분에 대한 셀이 될 겁니다. 그죠? 법인의 구분에 대한 셀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위쪽 부분, 이 부분은 뭐가 될까요? 소득의 구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해당 법인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따지자는 겁니다. 자, 소득은, 그죠? 크게 서너 개 정도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3개 정도만 구별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갑시다. 소득은 다시 한번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각사무소득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기하고 가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적 사업 활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뭐라고 얘기한다? 각사하면도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각사하면 소득이 있다면, 그치? 이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납세물을 질 것인가? 이렇게 따지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청산소득이라는 걸 또 쪼갤 수 있을 겁니다. 뭐 해산 후에 자녀 예산가액에서 자기 자본을 차감한 금액이 청산소득 금액이 될 거예요. 항상 세법에서는 뭐다? 세법상 뭐다? 자기 자본 총액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존재할까요? 자, 토지 등 양도소득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죠? 자, 청산소득은 오른쪽으로 좀 밀까요?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바꿉시다. 이제 두 번째, 이쪽을 어디로 갈까요? 토지 등, 그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얘는 뭐가 될까요? 그죠? 자, 개인과 법인의 불용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둔 규정입니다. 자, 누가, 그지? 자, 법인이, 그지? 토지와 주택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개인이 가졌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럼, 자, 단계적으로 촘촘한 누진세율 체계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겨났을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죠? 뭐 1,000만 원, 4,000만 원, 8,800만 원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뭐를 양소득세 납세물을 부담해야 되는데 법인은 과세관 단위가 2억, 200억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요. 법인이 그죠? 주택이나 비상용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조세 부담이 훨씬 적다니까 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다는가? 청산소득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 그죠? 뭐가 존재할까? 투자 상생 협력을 위한 과세 특례 적용이 되는. 자, 뭐가 있을까? 미완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존재할 거예요. 얘는 그대로 적겠습니다. 2018년도에 뭐 개정이 되긴 했지만요.
자, 이렇게 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을 구분함과 동시에 소득이 있으면 뭐를, 그지? 법인세 납세물을 재야 되니까요. 그죠? 법인세 납세물에 대한 구분도, 그죠? 자, 법인세 구분까지 같이 이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각사무소득에 대한 뭐다? 그치? 소득 구분이 되면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이 되면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청산소득에 대한 소득 구분이 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오케이? 미관리소득에 대한, 그치? 물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갔어요. 이제는 조특법이라고 적겠습니다. 투자상생협력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그치? 미관리소득에 대한 법인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과연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질 것인가? 그치? 이 법인세 를 구분한 다음에 이 법인세 납세물을 과연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해야 될 오른쪽의 셀로 이렇게 잡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영리내국법인은 당연히 계속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 자, 뭐 한다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죠? 요건을 충족한다면 미관리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그치,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영리내국법인이에요. 또, 그죠? 자기자본총액 500원을 초과하는 영리내국법입니다. 그때는 당연히 뭐 미관리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도 뭐 열간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뭘 하게 됩니까?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질까? 또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당연히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질 않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자, 비영리내국법인은 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그치,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그치, 자, 해당 자산을 인도를 하거나, 그죠? 자, 국가에 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은 없는 것이고, 미관리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에 대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정부나 시자체는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비과세 법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법인세 납세물은 하나도 지질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영리내국법인에는 뭐가 포함된다 그랬어? 그죠? 법인으로 보는, 그죠? 자,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법인으로 보는, 그죠? 법인 아닌 단체도 포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면 거의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나라에 와서 영업활동을 한다면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것이고,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은 지지만 자기 나라 가서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은 없다. 또 미관리소득은 저 법인세 납세물은 내국법인이라서만 작동이 되는 거니까, 영리내국법인은 작동이 되는 거니까 납세물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도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고,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은 당연히 해당 국가에 가서 지니까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외국의 정부나 지자체는 자, 우리나라에 뭘로 봅니까? 법인세법에 적용해서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당연히 이건 있지만 이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정리해야 되는, 그죠? 어떤 문제?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에 대한 문제가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시험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내용이고, 그죠? 자, 이거를 어디서 공부한 다음에 제1장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치? 다시 한번 어디, 그죠? 자, 1장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밖의 법인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쪽 가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 그럼 1차적으로 뭐 한다? 법인을 정확히 구분한다. 두 번째 뭐 한다? 자, 법인의 과세상 소득을 구분한다. 그리고 법인세를 구분한다. 그리고 법인세 납세물을 구분한다. 이렇게 셀을 잡아가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영리내국법인은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또 투자상생협력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미관리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에
그에 반해 그죠? 비영리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와 미월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는 없고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와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자체는 비과세 범위가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아무런 자 뭐가 돼요? 그죠? 법인세 납세는 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 왜? 그치? 이렇게 작동이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 그죠? 이 마인드를 좀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리, 비영리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뭐 한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와 토지, 그치? 미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는 없다. 이쪽에 좀 초점을 두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충분히 돼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알고 공부하세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그죠? 물론 암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에 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나 지자체는 비과세 법인이 되지만 외국의 정부나 지자체는 비영리 외국 법인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법인세법의 그죠? 골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하고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 법인세가 무엇인가 멋지게 정리합시다.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를 말한다. 정리가 됐죠.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게 뭐가 될까요? 용어의 정의 정확히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계속했던 게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구분 기준 정리합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내에 있다면 내국법인, 그렇지 않다면 외국법인이 되는 거예요. 내국법인 영리 목적인지 없느냐에 따라서 영리 내국법인,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영리 먼저 잡고 하시면 되겠죠. 자, 뭐 있다?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즉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에요. 또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오케이? 비영리 내국법입니다. 또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때는 당연법인 단체와 승인법인 단체로 나눌 수 있을 것이야. 걔네들은 뭐한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됩니다. 걔네들은 각상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이지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은 없다. 그치? 또 미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자체는 비과세 법인이라는 사실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납세물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영리, 비영리로 나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물은 없다. 또 미월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는 없다. 그러니까 각 사무소에 대한 법인세 납세만,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에 반해 외국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비영리 외국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무소득이 있거나 토지 등 양소득이 있다면 법인세 납세가 있다. 이게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 연결법인의 납세 의무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요. 나중에 한번 드릴 거예요. 법인세법의 연결납세에 적용 대상이 되는 건 완전 모자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시총세 100%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연결모법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상대방 법인을 연결자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둘 간의 문제에서 혹시 개별 납세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연결 납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때 생겨나는 문제, 이론적으로는 꽤나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산 문제를 중심으로 정리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뭐를 가지고, 그죠?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한번 봅시다. 필수 예제 문제 가겠습니다. 법인세법상 다음스러운 중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영리 외국법인입니다. 당연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가 없죠? 옳은 지문이네요. 2번,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당연히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와 또 토지 등 양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가 있겠죠. 그죠? 물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없지만 각사무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죠?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외국법이란 세 번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이다? 아니다.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장소가 국외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리얼,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서 사업을 계속했답니다. 그럼 상법에 따라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청산 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해산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치? 계속하게 되면 계속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초일부산지 원칙에 따라서 사업연도는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죠? 언제서부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 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한 개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고, 계속 등기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한 개의 사업연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사업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게 계속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한 개의 사업연도가 되고, 계속 등기의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뭐간다? 또 하나의 사업연도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틀린 질문이 되겠죠. 미음, 납세지가 변경됐답니다.
자, 납세지를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이 납세지는 역시 자, 납세 의무자인 법인이 법인세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과세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걸 납세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부가세법에서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부가세법의 납세지에 대한 신고가 있다면 또는 변경 신고가 있다면 법인세법에 따라서는 자동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가 된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부가세법에 따라 납세지 변경 신고가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지만 법인세법에 따라서 납세지 변경 신고가 된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변경 신고는 별도로 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서를 잘 보라는 거예요. 틀린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기억 하나가 됩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그치?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그치? 법인세법의 오리엔테이션 겸 전체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길 바라요. 쉬었다가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로 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